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첨부된 총평지하고 해설지를 반드시 출력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통합지방직 9급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는 좀 높습니다. 좀 높은 게 아니라 수험생들이 체감했을 정도의 난이도는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지방직 시험과 올해 지방직 시험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뭐한다? 체감적으로 국가직 9급은 좀 난이도 높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국가직 9급 시험이 뭐 이번에 높은 게 아니라 예전 수준이에요. 예전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행정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겁니다. 앞으로 2022년부터 행정학이 이제 또 필수 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직 9급 행정학 시험 문제가 앞으로의 어떤 행정학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도 해봅니다. 문제는 뭐한다?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다양하게 아주 균형 있게 조화돼요. 쉬운 게 아니라 다양하고 이제 균형 있는 지문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죠. 예를 들어서 17번에 보면 이제 묻지아론이의 이제 20대 이산 변동 모형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게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제가 됐죠. 출제가 됐었고 또는 뭐 세계 잉여금 정도 같은 거고는 최근에 뭐한다? 우리나라 세계 잉여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재정을 통한 국채 발행을 하죠. 이런 시사적인 문제도 좀 출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85점 이상이 되면 아주 좋은 점수입니다. 이 정도의 난이도에서 85점 이상이면 좋은 점수고 75점 이상이면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합격권에는 이제 좀 진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정평서에서 썼지만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또 열심히 했든 안 하든 사람 간에 당연히 격차는 있습니다. 시험 점수에 격차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제가 이제 그 해설지 쓴 것처럼 행정학을 공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험생들. 첫 번째 태도가 뭐냐? 행정은 쉬워. 그냥 쉽게 할 수 있어. 이런 태도를 갖고 공부하는 수험생과 두 번째 태도죠. 어렵지만 고민하고 어떤 커리를 정확하게 따라보고 그런 거죠. 기본도 듣고 심화도 듣고 쭉 해보는 과정에서 충실한 사람이 점수는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해설지 보시면 알겠지만 부족하지만 해설지 제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전부 다 첨부시켜 놨어요. 해설도 달아놓고 그 밑에 기본서 내용도 전부 다 첨부를 해놨거든요. 이런 기본서 내용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충실하셨느냐 한번 정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첨부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좀 보시고 왜 기본서 몇 페이지라 그러시면 좀 제 기본서만 가지고 공부한 수험생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수험생들이 해설 강의를 듣기 때문에 기본서 내용을 해놨습니다. 기본서에 그 색깔이 바뀐 게 있죠. 그 내가 밑줄 친 것을 색깔이 바꾼 건데 색깔 바꾼 것도 그대로 해놨습니다. 색깔 그 기본서에 중요 표시가 된 건 색깔이 좀 다르죠. 그걸 그대로 좀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좀 보시면 되고 아울러서 여러분 주로 20년판 교재로 공부를 하지 21년판 교재로는 공부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7월 달에 방학을 시작해서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 21년 교재로 수업을 듣지만 지금 시험을 본 수험생들 다 20년 교재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20년 교재 중심으로서 페이지는 써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해설부터 들어갑시다. 1번 해설부터 들어가면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옳은 겁니다.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했습니다. 이론론이죠. 정치행정 이원론이란 거 맞죠? 왜? 정치행정 이원론은 어디서부터? 역관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역관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러면 정당 정치가 바로 역관주의거든요. 그래서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영역을 강조했다.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 30년대 뉴딜 정책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맞죠? 아니죠. 뉴딜 정책이 바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은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3번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 이론론의 한계를 지적했다가 아니라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 배경이죠. 그러니까 역관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개혁운동이 나오고 그 개혁운동의 일환으로서 나온 게 실적주의죠. 실적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게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가 아니라 정치행정 이원론의 성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책적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는 아닙니다. 정초 행정의 종합적이고 복합적 관계를 강조하는 애플비는 대표적인 정치행정 이론론자입니다. 애플비는 대표적인 정치행정 이론론자입니다. 오케이? 해설제 보시면 애플비, 이론론, 이원론 전부 다 교재 기본서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시다.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신엘리트 이론입니다. 무의사결정론이죠. 1번. 정치체 내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되죠. 그러면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는 이걸 편견을 동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사결정의 수단 중에 하나죠.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합니다. 무의사결정의 개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3번. 폭력이죠. 역시 이건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조직의 주의 집중력과 가용 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 문제만이 정책 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합니다. 봅시다. 조직의 능력의 한계죠. 조직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일부만 의제로 채택된다고 보는 것은 뭐예요? 이건 사이먼의 이론이죠. 오케이? 사이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봅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지방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아니죠. 사법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치권은 뭐예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인정되고 있는 거죠. 지방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청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자치입법권은 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치입법권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죠. 자치입법권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오케이?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이고 규칙은 집행기관의 장이죠. 교육과 학예는 교육감이 제정하고 교육과 학예가 아닌 것은 지자체장이 제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치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틀린 점이 되는 거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틀렸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상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 교재 744페이지 쭉 있죠? 아니 기본서 744페이지라고 해서 제가 쭉 해설점 밑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기본서 거기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도는 뭐한다? 특별법상 기초를 둘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3번 옳은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3번에서 옳은 것은 2번밖에 없죠. 4번 갑시다.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이거죠. 봅시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판서를 하죠.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이건 뭐예요? 전 직원이 전 과정에 총체적으로 헌신하죠. 이때 전 직원이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 조직은 개인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학습하는 겁니다. 학습 조직은 개인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 맞죠? 학습 조직은 개인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학습하는데 그럼 조직이 학습한다는 뜻이 뭐예요? 모든 구성원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직원이나 모든 구성원이 하는 것을 뭐라 그래? 개인 중심이 아니라 집단 중심이죠. 그래서 집단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퀄리티, 품질이죠. 이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자가 뭐예요? TQM에서 고객이죠. 그래서 TQM은 뭐한다? A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뭐 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고객이 있는 거고, 오케이. 이 품질의 변이성을 방지하는 겁니다. 오케이. 품질의 변이성을 방지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사전적, 예방적 품질 관리고, 수평적이고 분권적인 품질 관리 기법입니다. 오케이. 한번 봅시다. 고객의
요거를 중요시한다. 맞죠? 옳은 질문이죠. 고객이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권자입니다. 지속적 개선이죠. 이 품질의 변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죠? 사전이죠. 사후적 통제도 아니고 사전적 예방적 품질 관리고 직권이 아니라 수평적 품권화는 된 겁니다. 집단적 노력에서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 집단 모든 구성원이 한다는 뜻이 집단이 한다는 뜻이 개인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당연히 1번이 돼야 됩니다. 기역, 니은이 옳고 디귿과 리을은 틀립니다. 기역, 니은이 옳고 디귿, 리을은 틀립니다. 5번 갑시다. 5번 보시면 프렌치와 레이븐이죠.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프렌치와 레이븐은 뭐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던 것이 또 나온 거죠. 지금 우리 기본서에도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한번 봅시다. 1번.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고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 맞죠.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오케이.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합법적 권력이고,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고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봅시다. 답은 2번인데 강압적 권력은 뭐예요? 공포에 근거한 건 맞아요. 근데 뭐한다? 카리스마는 아니죠. 카리스마는 뭐예요? 해설에 써져 있는 것처럼 카리스마는 뭐한다? 초인적인 자질과 능력에 기반한 거예요. 초인간적인 어떤 또는 뭐한다? 출중한 능력과 자질에 기반을 둔 권력을 카리스마적 권력이라고 그럽니다. 강압적 권력은 공포예죠. 그러니까 강압적 권력이 공포에 기반한다는 건 맞는데 얘와 유사하단 말이 틀린 거죠. 카리스마는 초인적인 능력과 자질에 기반한 겁니다. 답 2번이죠.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인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전문적인 권력이 공식적인 권력과 일치하는 거죠. 부하가 훨씬 더 전문성이 높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일치하는 경우는 아니다. 옳은 질문이 됩니다. 4번. 중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하는 거죠. 오케이? 자신이 지향점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닮고자 하는 것이죠. 그 지향점으로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중거적 권력이라고 그럽니다. 5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6번 봅니다. 직위분리자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 오케이? 책임도와 곤란도를 결정합니다. 서열법, 분리법, 점수법 하나 볼까요? 요점 무서죠. 요소 비교법이죠. 등자가 들어갔으니까 뭐 맞는 거고. 개인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작업, 직무평가죠. 뭐 이런 거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 6번의 답은 3번 직무평가가 됩니다. 7번 갑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이좀 봅시다.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했단 말이에요. 홍수와 지진 등 2가지 이상의 재난에 한해서는 뭐예요? 지역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한 거죠. 오케이. 그 기본서의 내용 제가 다 해설지 써놨는데 근본적인 결정은 뭐예요? 근본적인 결정. 개괄적으로 예측하고 세부적인 결정은 뭐예요? 세밀하게 분석한다는 거죠. 오케이. 근본적인 것은 개괄적으로 예측하고 세부적인 것은 면밀하게 예측하는 겁니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결합해 놓은 혼합 탐사 모형 또는 혼합 주사 모형입니다. 답은 7번의 답은 4번인데 이 7번의 문제를 틀리신 수험생들은 뭐냐면 어떻게 단순하게 공부를 해버린 친구들이 수험생 이런 문제를 틀리냐면 그냥 혼합 주사 모형은 뭐예요? 혼합 주사 모형.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결합이다. 그러니까 틀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결합했느냐?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인데 근본적 결정은 뭐한다? 개괄적으로 예측하고 세부적 결정은 점증 모형인데 뭐한다? 세밀하게 분석한다. 이렇게까지 해야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눈이 강조하죠. 그래서 거기에 녹색으로 색깔이 다르죠. 파란색, 녹색 계열로 우리가 기본서에도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좀 더 공부를 하실 때는 너무 쉽게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열심히 하시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7번의 답은 4번이고 8번 갑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해야 됩니다. 답 1번입니다.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받은 뒤 예산을 배정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중앙간서장에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게 배정이죠. 그럼 중앙간서장이 소속이죠. 소속 기관에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재배정이라 그러는 거죠. 배정과 재배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기별 예산 요것도 하고 이것도 봅시다. 국회 심의를 받은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심의 요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국회 심의를 받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일단 이것 때문에 100% 틀린 거죠. 국무회의 심의와 뭔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라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그럼 얘도 틀린 거죠.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합니다. 오케이? 우리나라는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하고 국무회의이지 국회가 아닙니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거죠. 3번 중앙간서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뭐예요? 재배정이 아니라 기재부가 중앙간서장에게 하는 게 배정, 중앙간서장이 소속기관에 다시 하는 걸 재배정 이렇게 하는 거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 집행 지침을 각 중앙간서장과 예산 아니죠. 요거 없어요. 요거 이런 말 없어요. 봅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봐봐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게 요거 아니죠.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간서의 장과 국회 예산정책에 똑같이 통보하는 게 뭐예요?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하는 거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중앙간서의 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번 지문처럼 예산을 이제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의결됐고 예산 집행하는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 집행 지침을 매년 1월 말까지 각 중앙간서장에게 통보하는 거죠. 해설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 지침은 1월 말까지 각 중앙간서장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라고.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간서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 이것도 아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월 31일까지 통보 또는 보고하는 것은 예산안 편성 지침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집행 지침은 1월 말까지 각 중앙간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답은 이제 이런 말 1번인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시면 그 밑에 이 문제와 관련된 기본서 613페이지 내용이 쭉 있죠. 예산의 배정 나와 있죠. 재배정 나와 있죠. 산하기관에 주는 걸 재배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산 배정 요구서 제출이 있죠. 각 중앙간서장은 그 법조문도 전부 다 기본서에 지금 있는 내용들이에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죠. 각 중앙간서장은 예산의 확정 후 사업 운영 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와 국가채무부담의 예산 이 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기재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거죠. 예산의 배정 한번 볼까요? 43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2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간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할 때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뭐 이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죠.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기본서 몇 페이지 있는 그 법조문도 다 거기에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페이지 안에 법조문이 전부 다 지금 내용으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는 반기가 아니라 분기가 돼야 되고, 오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오케이? 얘는 배정이라 그러는 거고, 얘는 뭔다? 좀 이상하죠? 아주 문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중앙간서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그래야 되고, 기재부 장관은 1월 말까지 예산 집행 지침을 어디 중앙간서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되는 거죠. 9번 갑시다. 정책 평가를 위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 도구가 있을 수 있다.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 도구는 있을 수 없다. 신뢰성은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다. 타당성이 없는 측정 도구는 일정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답은 3번이죠. 신뢰성은 뭐예요? 타당성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필요 조건일 뿐이고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당연히 맞죠. 우리가 수업 시간 한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었을 때 A도 신뢰성이 있고 A도 일관성이 있으면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얘는 신뢰성도 없는 거죠. 그 중에서 A만 타당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은 타당도가 있게 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타당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가 있을 수 있죠. 왜? 올까?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성이 있는 것 중에서 타당도가 있는 게 있는 거죠. 답은 3번이고 필요 조건이어야 됩니다.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일정 오류, 즉 일정 오류가 뭐예요? 해설에 써놨습니다. 일정 오류는 뭐예요? 일정 오류는 효과가 그러니까 일정 오류는 효과가 없는 대안을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일정 오류죠.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타당성, 인과관계 추론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타당성에는 구성 타당도, 통계적 결론 타당도, 내적, 외적 타당도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예측을 잘못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케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4번 질문에 헷갈린 사람은 안 돼요. 타당성에는 구성, 통계적 결론, 그 다음에 내적, 외적인데 이 중에서 인과관계 추론을 잘못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 버리면 뭐예요? 잘못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0번 갑시다.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경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고 견임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오케이, 봅시다. 경임은 특정직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년 이내이고 필요할 때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임은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오케이, 다시 봅시다. 겸임은 특정직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견임 기간도 2년이고 필요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2번 봅니다.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수평적이도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것은 전출입 또는 전입이라 그럽니다. 3번.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고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를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강임되기 전에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만 옳게 됩니다. 10번의 답은 3번만 옳게 되고 우리가 보직관리의 원칙에서 경력개발제도죠. 한번 보시면 기본서 503페이지라고 뭐 써져 있는 그 해설지를 보시면 적정한 보직 기간을 확보하고 경로를 설계하려는데 목적으로 도입된 거죠. 그래서 어떤 다시 한번 제한이 있는 거죠. 너무 자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가업의 상호 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뭐 다 알죠? 상호 의존성이 높을수록 뭐예요? 협력의 가능성도 커지지만 갈등의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게 고전적 이때 갈등에 대한 고전적 관점은 고전 조직론이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과학적 관리론인 고전 조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갈등에 대한 고전적 관점은 신고전 조직 인간관계론을 의미해요. 왜? 과학적 관리론 갈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 내 갈등에 대한 고전적 관점은 인간관계론 신고전 조직을 말합니다. 갈등은 조직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합니다. 맞죠?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양이 너무 많으면 제가 기본서 내용 그대로 써놨죠? 20년판 기본서 378페이지 보시면 의사 전달을 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정보 재분배와 권력 재분배를 야기시키거나 부서나 인원 감축에 대한 정보를 흘림으로써 갈등을 조장합니다. 오케이? 정보량을 조절, 억제 또는 확대함으로써 갈등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맞죠? 그다음 진행 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좀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폰디란 학자의 견해인데 제 기본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서 몇 페이지라고 없죠. 잠재적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지각적 갈등은 구성원들이 느끼게 되는 갈등을 말합니다. 오케이? 쭉 써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잠재적 갈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각적 갈등이라 해서 틀린 거죠. 정리되어 있는 폰디의 갈등 단계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12번 갑시다.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품목별 예산,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품목별은 품목이 뭐예요? 우리가 이게 사업인데 얘는 목이잖아요. 뭐. 일이 사업이에요. 사업. 일이 사업. 예, 목중심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못해요. 오케이? 그리고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품목별 예산 제도는 지출이에요. 지출의 대상이 품목이에요. 지출. 돈을 쓰는 대상, 지출의 대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출 중심, 지출 중심이지 세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 일이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세출인데 품목이 지출의 대상이죠. 세출이죠. 그래서 1번은 완전 틀린 거죠. 그러니까 품목별 예산 제도는 투입인 지출 대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죠. 정부 사업 일에 대한 성격을 못합니다. 오케이? 지출 대상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1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성과주 예산 제도는 업무량과 단위 원가를 맞죠? 계획예산은 비용 편익 분석 맞습니다. 연기준 예산 제도는 예산제도 의사결정 단위, 오케이? 그 다음에 의사결정 패키지, 그 다음에 우선순위입니다. 해설지를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13번 문제 봅니다. 13번 문제를 봅니다. 단체 이임 사무와 오케이? 기간 이임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단체 이임 사무와 기간 이임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단체 이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이임된 사무고 기간 이임 사무는 집행기관에 이임된 사무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지방의회는 기간 이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 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맞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게 이임된 기간 이임 사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죠. 보건소 운영 업무 여기까지는 맞죠. 얘는 단체 이임 사무입니다. 병역자원은 기간 이임 사무입니다. 근데 기간 이임 사무를 했으니까 틀린 거죠. 보건과 재난이 가장 대표적인 단체 이임 사무입니다. 여러분 뭐 교재에도 다 배웠던 거고 밑에 교재의 내용도 보시면 되죠. 병역이죠. 그러니까 병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군대 가는 거 군대. 병무청 업무 같은 거 이런 병사 업무를 병역 자원 업무라고 그러죠. 이건 당연히 국가의 사무니까 기간 이임 사무에 해당하는 거죠. 얘는 단체 이임 사무고 얘는 기간 이임 사무입니다. 답은 2번이 되고 중앙정부는 단체 이임 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는 사후적 통제 맞죠?
단체 임사무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입법부당을 통제합니다. 사후적으로 입법부당을 통제합니다. 4번 기간 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맞죠?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13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14번 갑시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현상의 설명 변수로 규정합니다. 아니죠. 법과 제도적 접근은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거죠. 행태를 연구하는 건 행태론입니다. 틀렸죠? 2번 신제도주의 접근 방식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합니다. 이건 맞아 틀려요.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이나 비공식적, 묵시적으로 공유하는 규범과 규칙을 전부 다 제도로 봅니다.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없죠. 여기까지만을 제도로 보는 게 이제 구제도론인데 비해서 한정하지 않고 이런 것도 본다 그랬으니까 맞죠. 답은 2번이고 3번. 후계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해서 이해하면서 행정체제 개방에는 생태론이죠. 후기 행태론은 적실성과 실천이에요.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오케이? 가치 지향이고 실천하는 거지. 후기 행태론의 두 가지 슬로건이 적실성과 실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돌면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그 시적 관점에서 행정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이다. 이 논변적 접근이 최근에 이제 한번 그 지문 개념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좀 지문으로 나오는 거죠. 논변적 접근은 뭐예요? 논변적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변적 접근은 행정현상과 같은 가치 측면의 규범성을 연구할 때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오케이?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 민족 격차를 중시하는 담론적 접근법이 논변적 접근입니다. 다시 한번. 논변적 접근은 행정현상과 같은 가치 측면의 규범성을 연구할 때는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담론적 접근법을 논변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15번 갑시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보면 돼요. 봅시다. 공리주의죠. 이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나온 게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나온 게 롤스의 비판론입니다.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 맞죠? 전체가 크면 그게 좋은 거다. 이게 이제 공리주의 가장 핵심이니까. 맞죠? 효율성보다는 합법성과 윤리적 요거 아니죠. 공리주의는 효율성을 통해서 오케이? 효율성을 통해서 전체 파일을 키우는 것을 뭐라 그래? 효율성을 통해서 전체 파일을 키우는 것을 공리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효율성보다는 이거 틀린 거죠. 합법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절차를 중시한다는 거죠. 절차. 합법성이라는 것은 절차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차적 합법성보다는 효율성을 통한 전체 크기를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죠. 답은 기억 니은인데 봅시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절대론과 의무론이 있죠. 동의어죠. 뭐 수업 시간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동의어. 절대적이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다. 그래 절대론, 의무론이 동의고 절대적이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보편적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 이쪽을 좀 강조한 사람이 칸트,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고 그럼 반대로 상대론이죠. 결과론, 목적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결과와 목적이 좋으면 좋다는 거죠. 결과는 목적론. 그 다음 뭔다? 보편적 기준은 없다. 이쪽이죠. 오케이. 그래서 공리주의는 목적론에 가깝죠. 오케이. 전체적 크기가 크면 좋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고 디귿은 틀린 겁니다. 오케이?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은 틀린 겁니다. 오케이? 해설 좀 보시면 되고 이런 동의어를 모르면 또 틀려요. 절대론, 의무론, 보편적 기준이 있다. 상대론, 결과론, 오케이? 또는 목적론.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공리주의 자체가 뭐예요?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담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15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16번. 책임 운용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책임 운용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거죠. 맞죠?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가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시장화된 조직 이렇게 평가합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 운용 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 맞습니다. 왜? 성과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에서 에이전시라고 도입됐는데 우리나라는 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겁니다. 90년이 아니라 99년에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겁니다. 오케이? 기본서나 해설지 보시면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고 17번 문제 봅시다. 킹던의 정책 흐름 이론에 따르면 변동 옳지 않은 거죠. 정책 흐름 이론에 따르면 정책 변동, 문제, 정치, 정책 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정책 문제 흐름, 정치의 흐름, 그다음에 정책의 흐름이죠. 정책의 흐름인데 여긴 대안이라 해서 틀렸다 그러면 안 되죠. 정책 대안이 정책에 포함되는 거니까. 오케이. 무찌아론의 이익 집단 이상 변동 모형에서 이슈 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을 말합니다. 무찌아론의 이론이 한 번 정도 나온다 내가 몇 번 말을 했는데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서는 262페이지인데 제 기본서 안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요? 제가 쭉 써놨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밑에 갖다 해놨기 때문에 이익집단 변동 이상 모의 이슈 맥락과 제도 맥락의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번 실질적인 정책 내용이 변하더라도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유지를 한다. 목표는 변경시키지 않고 나머지를 변경시키는 것은 유지를 하지 않고 승계라 그럽니다. 오케이? 가장 중요한 승계에 해당이죠. 그래서 유지 아닙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다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더라도 목표가 변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승계입니다. 오케이. 답은 3번이고 4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의 종결이라 합니다. 맞죠? 뭔가를 소멸시키고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도 하지 않는 것을 정책의 종결이라 그럽니다.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18번 갑시다.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인사액션은 비독립 단독제 형태의 중앙 맞죠? 우리나라 인사액션은 비독립 단독형입니다. 전문 경력관이나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 맞습니다. 우리 기본서 469페이지에 있는 거죠. 전문 경력관. 제가 이제 별표까지 해서 해놨는데 기본서에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직위로 계급과 직군, 직렬 분류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을 전문 경력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해설지 기본서 내용 좀 보시면 됩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65세고 일반 임기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좀 봅시다. 별정직 공무원은 뭐한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뭐예요? 근무 상한 연령이라는 거 뭐예요? 근무 상한 연령이라는 것은 정년이죠, 정년. 근무 상한 연령은 정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별정직 공무원도 근무 상한 연령은 60세입니다. 오케이? 됐죠? 60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19번 갑시다.
정책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매개 변수죠. 독립 변수 원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봐봐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매개 변수는 뭐예요? 이게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며 이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의 종속 변수고 종속 변수의 원인 변수가 돼야 되는 거죠. 독립 변수의 결과 변수고 종속 변수의 원인 변수가 되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니은 봅시다. 독립 변수와 조절이요. 종속 변수 상호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게 하는 제3의 변수. 즉 뭐한다? 상호작용 효과라는 게 뭐냐면 두 변수 상호작용 효과를 뭐 광화나 양극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조절 변수죠. 억제 변수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억제 변수는 있는데도 억제한다는 거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억제하는 거죠. 허위 변수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 사이 공동별, 오케이? 다 관계가 없는데 둘 다 영향을 미쳐서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거 모르더라도 이것이 틀린 건 다 알죠? 그럼 얘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조절 변수라는 거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조절.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음수 등에서 잘 다루지 않는 변수인데 조절 변수는 조절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수가 허위 변수, 혼란 변수, 매개 변수, 선행 변수, 억제 변수, 애곡 변수거든요. 해설지에 써놓은 것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를 뭐 디귿인데 뭐 한다? 기억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19번의 답은 뭐예요? 옳은 것을 모두 다 고르라 했죠. 죄송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것을 고르라 했기 때문에 뭐예요? 니은 리을이 됩니다. 오케이. 니은 리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20번) 문제 봅니다. 세계 잉여금이죠. 세계 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세계 잉여금 일반에게 특별에게 포함 기금은 제외, 당연하죠. 기금 제외됩니다. 왜 기금이 제외될까요? 기본서 내용 한번 봐봅시다. 세계 잉여금의 개념 한번 봅시다. 기본서 내용에서 세계 잉여금은 일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결산상 잉여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입에서 세출을 뺀 거잖아요. 이것이 잉여금이에요. 그러면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 얘를 운영하니까 당연히 기금은 빠져야 돼요. 맞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 재정 건전성은 맞는데 여기가 아닌 거 봐봐.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세계 잉여금은 적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내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 세계 잉여금이 남아요. 남는데 오케이, 어떤 경제 상황 때문에 대규모의 적자 재정을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꼬우죠. 좀 예컨대 코로나 시대에도 이러잖아요. 세계 잉여, 작년도에도 세계 잉여금이 있었지만 뭐 한다? 코로나 때문에 적자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 관계는 아니에요. 오케이? 세계 잉여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마이너스 관계는 아닙니다. 해설을 보신 것처럼 세계 잉여금과 적자 부채 발행 규모가 언제나 마이너스 관계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세계 잉여금이 있는데도 재정 수의 급증으로 정부가 적자성 국채 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추경처럼. 그다음에 디귿번 결산의 결과 발행한 세계 잉여금은 전액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 한다? 지방교부세도 정산하고 공적 자금 상환하고 국가 채무 상환 이후에 추경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오케이.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국가직 9급의 내용입니다. 좀 빠른 속도로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왜? 여러분 한 번에 해설 강의로 듣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설지를 출력을 하셔서 기본서 해당 분야까지 좀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지방직이나 올해 지방직 구급처럼 성장학 시험 문제 그렇게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좀 여러분들이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학이 이제 2022년부터 필수 과목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이런 국가직 구급 정도의 난이도로는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구급 시험 문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종료가 됐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군무원 시험이 있는데 나머지 일주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